안녕하세요. 내 정신 채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6번째 시간 함께 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날씨는 이렇게 끈질기게도 무더위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와주신 분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겨집니다. 자, 오늘 또 마찬가지로 곧바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소설의 이전의 소설이었던 슬픔의 안녕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슬픔의 안녕을 직접 보려는 게 아니고요. 슬픔의 안녕이라는 작품이 나오게 된 그전에 프랑스와즈 사강께 영향을 미친 작품들은 어떤 작품들이 있고 어떤 사상들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18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탁 섰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겠죠. 항상 역사는 그렇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무지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 같은 대작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를 우리는 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가장 프랑스와즈 사강에 영향을 미쳤던 세 가지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당대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던 실존주의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첫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사르트르와 까뮤가 가진 그런 사상적 영향력이 결정적으로 이 젊은 프랑스와즈 사강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보시면 될 텐데, 그렇다면 실존주의의 어떤 요소가 이 젊은 여자아이를 흔들어 놨을까라는 건데요. 실존주의는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비극의 결과로서 탄생되어진 사상적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은 사상적 흐름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 자유라는 개념입니다. 1789년에 벌써 프랑스 혁명에서 자유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자유는 대부분 정치적인 자유라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 문화적인 자유 뭐 이런 쪽으로 얘기했다면은, 여기에서 자유라는 거는 인간 본연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같이 깊숙한 쪽의 인간 본연 속에서 가진 자유를 터치하고 나오는데, 단순히 자유 부르짖으면서 자유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세히 자유를 들여다봤더니만은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어딘가? 화장실 안뿐이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화장실 안에서는 자기 혼자 있으니까 뭘 하든지 간에 자유를 완전히 누릴 수 있는 화장실 안의 자유만 얘기한다면 별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화장실 안의 자유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롭다는 것은 뭘까라는 부분은, 반드시 자유라는 게 한쪽이 있다면은 거기에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면에서 오는 문제가 책임의 문제입니다. 자유와 책임이라는 양쪽 가치 속에서 실존적 결단을 해내는 거죠. 그것도 순간순간 자기가 실존적 결단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자세히 봤을 때에 끊임없이 자유를 추구하고 끌림이 있다면은, 또 한편으로는 마구 자유에 노출되면서 자유에 대해서 몰입해 가는 게 아니고, 한편으로는 또 책임이라는 다른 양면성 속에서의 순간순간 결단해 나가더라. 요런 결단을 일단은 실존적 결단이라는 말을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존적 결단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매우 어려운 용어고 또 길게 얘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로 실존주의를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지, 더 하게 되면은 본래의 의미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허무주의라는 건 허무적 요소입니다. 실존주의가 깔고 있는 허무적 요소, 이런 것들이 자유, 책임, 허무, 이런 가치들이 깊숙이 이 작품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에 실존주의가 하는 자유라는 것, 어디서 드러나나요? 이 아버지 레몬과의 엘자와의 관계, 동거하고 있죠. 그러나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 없습니다. 오로지 자유만 쫓는 쪽으로 봅니다. 걸로 보여진다면 그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1학년생으로서의 법대 학생이었던 시몽을 만나면서 완전히 폭 빠지는데, 폭 빠졌을 때에 책임이든지 도덕적인 것을 볼 수가 있나요? 없어요. 왜 이렇게 도덕적이고 책임적인 부분들은 무시하고, 심지어 당시에 캐톨릭 사회가 얘기하는 사랑 없는 성관계, 이런 것들도 서슴없이 저지릅니다. 여기에서 특히 교황청이 봤을 때에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을 타락시킬 그런 소설이다라고 말하면서 읽지 말라고 할 정도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성이라는 것을 그렇게 책임이라는 부분보다는 자유라는 쪽에 훨씬 비중을 두면서 다른 것들은 도덕이나 책임이나 이런 전통적 가치를 다 무시해버리는, 이런 매우 충격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실제 실존주의적인 연관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마지막 결말이라는 부분들에서 보게 되면은 비극으로 끝나게 되죠. 이 비극이라는 것은 이 같은 자유라는 것 속에 책임을 방기해버리는 것에서 오는 것 속에서, 또는 도덕적인 태만이랄까, 무시, 이런 거에서 역시 이미 거기에서 비극은 싹트고 있었죠. 그렇게 싹트던 비극은 마지막으로 결국은 안느가 자살인지 안 그러면 교통사고인지는 모릅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안느의 죽음이라는 슬픔으로 와르 자신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비극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생각을 하다가 비극을 적극적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소설입니다. 안녕 비극, 봉주르 트리스테스, 이렇게 되어집니다. 봉주르라고 합니다. 만날 때 인사죠. 아듀 트리스테스가 아닙니다. 아듀는 잘가 할 때의 안녕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은 좀 이상하게 되는 바람에 잘못 오해될 소지가 있었죠. 잘못된 오해 소지가 마치 슬픔 잘가, 너하고는 관계없어가 아니고 슬픔을 적극적으로 맞아들이는 17세의 소년에 대한 얘기가 이 소설의 마지막으로 나오게 됩니다. 실존주의라는 것, 여기에서 이 같은 향락과 자유의 대가로서 치료해야 될 죽음이라는 비극, 물론 자기가 죽지는 않지만은 자기를 키워줬고 그런 안느가 죽은 그 죽음에 대해서 자기가 정면으로 마주치면서 그 슬픔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프랑스의 소설가면서 또 극작가면서 대단한 여성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콜레트입니다. 이 콜레트가 당연히 그 여성의 주체, 여성의 몸, 또는 무엇보다도 감각주의입니다. 매우 감각적이라는 거죠. 감각주의적인 것을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 콜레트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구글 아트 앤 컬처라는 부분에서 제가 시도니 가브리엘 콜레트라는 사람을 찾아본 겁니다. 1873년 1월 28일 날 태어나갔어요. 1954년 8월 3일 파리에서 사망합니다. 이 사람이 사망했을 때에 어느 정도로 대단했는가 하면 프랑스 역사상 두 번째로 국장을 치러줍니다. 그래서 국장을 나중에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요. 어마어마한 화려한 장례식을, 국장을 치러줄 정도로 대단한 작가인데, 예를 들어서 무언극, 희극, 언론인, 이런 여성 작가로서 활동을 했고요. 국내외를 망라하고 프랑스 문학 소설가 중에 가장 널리 프랑스를
해외에 알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참 또 재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또 미녀입니다. 상당히 미녀면서 이같이 당시대에 1954년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해가 슬픔이여 안녕이 출간되어지는 해지요. 그때의 프랑스 사회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를 한번 볼 텐데,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부분은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 사람께 뭘 물려받았는가, 프랑스 역사에서 어떤 부분인가를 한번 볼게요.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콜레트라는 이분이, 여기도 당시에는 뭐 담배가 뭐 그냥 그러진 걸 아니까 담배를 피면서 앉아 있는 저 모습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면은 국장이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참 대단하죠. 이쪽 여기가 그 관이 있고 이렇게 되어진 부분인데, 이 크기를 한번 보십시오. 국장을 치르고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이 좋네요. 예, 온통 꽃으로 장식된 장례장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1950년대에 이같이 혜성같이 나타났을 때에 사람들이 붙여주는 이름이 있습니다. 18살의 콜레트라고 그렇게 붙여줍니다. 막 이제 콜레트가 세상을 떠났고, 또 18살의 콜레트가 이제 막 세상에 등장했죠. 그렇게 했을 정도로 콜레트의 문학적인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습니다. 감정을 아주 미묘하게 묘사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를 만나는 장면이라든지, 또 당시에는요, 성적 결정권을 결단하는 것을 상당히 금기했다 할까, 아직은 아니야, 너무 풋내기야, 이런 쪽에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면은 과감히 자기 몸을 던져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나 살아볼래. 물론 그게 쾌락이라는 게 있죠. 쾌락이라는 게 올 텐데, 그런 쾌락에 대해서 내가 그냥 몸을 던져볼래, 이런 거에 대해서 매우 자아적이고 자기적인 그런 여성 스스로 결정권이라는 게 이 콜레트의 영향을 많이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 콜레트부터 감성적 묘사를 물려받았고요. 두 번째, 여성의 자기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실존주의 받았고, 그러니까 실존주의는 까뮤와 사르트르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콜레트를 영향받았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향받은 거는 미국의 스콧 피츠제럴드입니다. 스콧 피츠제럴드는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인이 역사할 때도 했고, 또 영화도 여러분께 보내드리면서 이 영화를 보고 한번 같이 얘기해 봅시다라고 했고, 그런 작가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미국에서 뭐 프랑스 내에서의 대단한 인기를 끄는 것도 끌 뿐더러 이 작품이 영어로 번역되면서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열광을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전에 피츠제랄드가 했던 굉장히 호사한 사치스러운 이런 것들이 이미 그 전에 소개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로부터 그거를 들어오게 되니까 미국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이 소설을 많이 읽게 됐죠. 그런데 이 스콧 피츠제럴드에 대해 가지고 대표적으로 물려받는 수용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양가 법칙입니다. 뭔가 하면은 황금빛, 화려한 황금빛, 이거를 물려받으면서 화려함을 갖는다면은, 또 한쪽은 그 화려함 이면에 있는 우울이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오는 게 이 피츠제럴드가 가진 작품인데, 이 작품을 그대로 끌고 들어옵니다. 이 작품의 어떤 그 분위기들을 그대로 끌고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이 소설의 배경은 프랑스 남부 휴양지입니다. 다시 제가 남부 휴양지를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요, 지금 이 자리가 리비에라라는 자리인데요,
조금 더 제가 지도를 축소해서 한번 볼게요. 쭉 축소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유럽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같이 유럽 가운데서 프랑스가 있는 자리는 요렇게 되어집니다. 요 오른쪽으로 스위스가 있고 벨기에가 있고 요렇게 되어진 게 프랑스의 전국토라고 봤을 때에, 여기에서 지금 왔던 자리가 어딥니까? 요 아래쪽 여기죠. 여기에 보면 제가 빨갛게 표시되어 있죠. 여기가 리비에라라는 휴양지입니다. 지중해에 엄청 멋진 휴양지입니다. 이 휴양지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젊은이들의 자유라는 이 부분의 대표적인 도시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향락과 자유라는 쪽이 있다면은, 또 한편으로는 향락과 자유 가운데에 끊임없이 향락과 자유가 좋은 것만 있나요? 여기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거든요. 그 대가가 첫 번째 우울이라는 거고 비극이라는 게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닷가에서 벌어지는 것을 설정하는 것도 피츠제럴드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인간 비극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봅니다. 슬픔이와 안녕이라는 소설을 세 가지 삼각점으로 놓는다면은, 제일 위에 실존주의라는 삼각점이 있고요. 또 왼쪽에 있는 하나의 삼각점은 콜레트의 감각주의라는 게 하나 있고요. 오른편에 또 삼각점 중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황금빛과 우울이라는 피츠제럴드의 그 영향을 받아서 되어진 소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맥락을 어떻게 보셔야 되는가 하면은, 뉴욕 타임즈가 비범한 조숙함이라고 표현했고, 그렇죠. 비범하다는 건 좋은데 너무 일찍 조숙했다고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스펙테이트라는 거에서 평하기를 저속하고 슬픈 작은 책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당대 프랑스에서는 도덕성 결여라는 비난이 아주 세게 일어났고요. 일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소설은 틀림없이 이 여자아이가 쓴 게 아니고 누군가가 대신 써줄 거다. 그런데 그 대신 써주는 사람은 남자인데 40대 남자일 거다, 뭐 이런 쪽으로도까지 얘기됐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부 다가 아니었죠. 뭔가 하면 언제든지 기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궁금증을 해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프랑스와즈 사강이 얼마나 머리가, 또는 안 그러면 그런 감각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여잔가를 싶어서 기자들이 자꾸만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자 그러거든요. 그러면 인터뷰를 하는데 뛰어난 인터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속에 든 게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이 인터뷰를 해서 신문에 내게 되면요, 신문이 뭐 엄청 팔립니다. 이 소설은 40대의 남자가 썼을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 이 프랑스와즈 사강 글로 쓰는 것 못지않게 오히려 이 생방으로 하는 이 인터뷰를 잘하거든요. 뛰어난 언변도 묘사력도 재치도 있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온통 여기에 폭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든 더 이상은 누가 써줄 거다라는 말이 없어져 버렸죠. 없어지긴 하는데, 어떻든 이 같은 거는 뭡니까? 17세, 18세 소녀가 겪는 사랑과 고독이라는 부분을 깊이 들여다봤고요. 이 고독이라는 게 결국은 실존주의 철학이 가장 중요하게 잡고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실존주의적인 방식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또 그다음에 그러면은 실존주의처럼 막 현학적이고 뭐 배운 척하고 뭐 그러는 게 전혀 없고요. 오히려 매우 감각적으로 햇빛과 바람과 어떤 피부, 이 같은 감각적인 언어를 동원시켜서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 고독과 사랑이라는 문제를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우리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소설에 또 빠지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를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미국에서 처음으로 발간됐을 때
슬픔의 안녕 초판의 표지입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촌스럽긴 한데 그러나 뭔가를 프랑수아즈 사강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잘 나타냈죠. 특히 노란색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색감도 그렇게 됐고요.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존주의적인 것, 두 번째는 콜레트의 감각주의적이고 여성 주체적인 자각,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몸의 권리를 얘기합니다. 예, 몸의 권리를 얘기하면서 여성이 갖게 되는 감정의 미시한 파장,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피츠젤드가 갖게 되는 호사와 환멸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호화롭게 그렇게 되는 것 부분에 또 다른 한면은요, 환멸이라는 게 금방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또 이 호화로운 것 속에서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곧바로 그 우울이라는 정서적인 게 그 밑에 깔고 있거든요. 이 우울이라는 것들이 피츠제럴드가 갖게 되는 그런 작품 속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다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낸 작품이 슬픔이여 안녕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부분 11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폴을 만나지 못한 지 이제 열흘이 지났다. 그녀가 그에게 키스했던, 애정에 넘치던 그 미친 듯한 밤 바로 다음 날 그는 그녀에게서 전가를 받았다. 자신을 만나려고 애쓰지 말라는 단호한 내용이었다. 나는 당신을 힘들게 할 거예요. 당신에게 강한 애착을 갖고 있거든요. 그녀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아니라 그녀 자신이라는 것을 시몬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폴이 자기를 동정한다고 여겼다. 그는 그 사실에 붕괴하지도 않은 채 그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려 애썼다. 나는 당신을 무척 힘들게 할 것이고 그건 경솔한 짓이다. 운운하는 형식적인 신중함이 종종 그 직전이나 직후에 벌어진 사건을 암시한다는 것, 그런 신중함은 대개 낙심에서 나온 것이라는 생각은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다. 폴 역시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녀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이제는 무의식적으로 그가 자신을 보러 와 주기를, 자신이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겨울의 단조로운 나날, 고독한 그녀 앞에 끝없이 펼쳐진 집과 상점 사이의 똑같은 길들, 로제 아닌 다른 이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수치심과 더불어 수화기를 든 것을 후회하게 만드는 지독히도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전화, 그리고 영영 되찾을 길 없는 긴 여름에 대한 향수, 그 모든 것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무슨 일인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절박감과 더불어 그녀를 무력하고 수동적으로 만들었다. 시몽은 일에 몰두했다. 그는 정확하고 부지런하고 과묵하게 처신했다. 때때로 고개를 들고 공허한 눈길로 알리스 부인을 응시하면서 손가락으로 자신의 입술을 슬곤할 뿐이었다. 폴, 그 마지막 날밤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 든 그녀의 독선에 가까운 돌발적인 행동, 뒤로 젖혀진 그의 머리,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던 그녀의 두 손, 그리고 바람, 그의 눈길에 어색해진 알리스 부인이 장기침을 하자 시몽은 가볍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폴의 그런 행동은 홧김에 나온 것일 뿐이리라. 그 다음 그는 그녀의 뒤를 따라갔어야 했던 것은 아닐까? 그러지 않았던 것이 잘못은 아닐까? 그는 그들이 차를 타고 마지막으로 갔던 소풍, 너무나 지루해서 중간에 빠져나왔던 전시회, 어머니의 집에서 열린 그 끔찍했던 디너 파티 같은 지난 몇 주 동안 벌어진 여러 사건들의 장면 하나하나를 10번, 20번 돌이켜 생각해 보았다. 그러자 장면 하나하나가 되살아났고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가정 하나하나가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 날이 갔고 그는 그 시간을 모았다. 아니, 그는 삶을 잃어버렸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그는 한 친구와 어둑한 청계를 내려가 낯선 나이트클럽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술을 많이 마셨지만 또다시 마실 것을 주문했고 또다시 슬퍼졌다.
귀엽고 흑인 여자 하나가 나와서 노래를 불렀다. 두꺼운 분홍빛 입술을 가진 그 여자로 인해 수많은 향수의 문이 열리고 절박한 감상에 불이 붙었다. 그들은 함께 그 속으로 빠져들었다. 난 내 인생의 2년 정도를 사랑에 바치겠어. 친구가 말했다. 난 바로 지금 그런 사랑을 하고 있어. 하지만 그녀는 내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걸 영영 알지 못할 거야. 영원히. 시몽이 말했다. 그는 그 어떤 논평도 거부했지만 혹시 논평을 듣는다 해도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고 잃을 수도 없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의 안에서 넘쳐 흐르는 이 감정의 파도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들은 그 여가수에게 술을 한 잔 샀다. 여자는 실제로는 피갈 출신이었지만 뉴올리언스 출신이라도 한 것처럼 재즈풍으로 다시 노래를 시작해 시몽의 몽롱해진 머릿속에 푸르스름하고 감미로운 현실을 떠올려 주었다. 내밀어진 손들과 옆 얼굴들로 가득 찬 또 다른 현실을 시몽은 그녀의 노래를 들으며 혼자 아주 늦게까지 그곳에 있다가 새벽녘 술이 깨자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벌써 열흘째에 시몽은 폴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차 안에서 그렇게 뜨겁게 먼저 폴이 시몽한테 키스를 갖다 퍼부었죠. 그렇게 하면서 두 사람이 완전 그야말로 뭐랄까 그런 첫 번째에 그 날이 있었고요. 그러고 난 뒤에 전가를 받게 됩니다. 나는 당신을 힘들게 할 거예요. 당신에게 강한 애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떠나겠습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폴이 시몬께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폴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서 시몬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녀 없이 이제 살아가야 되니까 그녀 없이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몬만 그같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둘이 그렇게 뜨겁게 키스하고 그렇게 헤어지고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폴도 그랬다고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폴 역시 그녀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말은 이제 나 잊어라. 그렇게 전가를 보내놓은 거에 비해서 또 그가 와줬으면 하는 그런 기다림이 있는 겁니다. 자신이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참 표현을 잘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사랑을 끝내려고 했을 때 한편으로 자신이 겪게 되는 심리적인 내면들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기에서 다른 남자의 목소리를 들을 때에 수치심과 더불어 수화기를 든 것을 후회가 만드는 지독히도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전화, 그리고 영영 되찾을 길이 없는 긴 여름에 대한 향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자기가 이제 힘들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몽은 여전히 그 같은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으니까 일에 열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과묵하게 착실하게 처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끔 공허한 눈길로 알리스 부인을 응시하며 손가락 자신의 입술을 쓸었다는 겁니다. 특히 왜 입술을 쓸었는가 하면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그 마지막 날 밤, 차 안에서 두 사람 키스가 이제 벌어졌죠. 그 키스 장면을 생각합니다. 그런 돌발적 행동이랍니다. 뒤로 젖혀진 그 머리,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던 그녀의 두 손, 그리고 바람, 점점점점. 예, 모든 생생한 그것들이 이제 그대로 눈에 아리는 겁니다. 횃불도 당김에 뽑는다고 이렇게 뜨겁게 키스까지 했으니 따라갔어야 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함께 지냈던 소풍 갔던 것, 어떤 전시회 갔던 것, 그 다음에 어머니의 디너 파티 얘기, 이런 지난날의 장면 하나하나들을 곱씹으면서 또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부분들을 봅니다. 이제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와 함께 술집에 가서 술 퍼먹고 그러면서 그 괴로움을 달래는 부분들이 그 다음에 나오고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사랑을 한 2년 동안
사랑을 위해서 2년을 바치겠어. 그 얘기 친구를 하니까 이 시몽은 하는 얘기가 나는 지금 그런 사랑을 하고 있어. 하지만 그녀는 내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가가 그녀는 영영 알지 못할 것 같아.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술집에서 부르는 흑인 가수의 감정 실린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실제 굉장히 그 재즈풍의 노래에 감동이 됩니다. 분위기가 됐죠. 그래서 그 흑인 여자 가수께 술도 사고 그렇게 하면서 시몽의 몽롱해진 머릿속에 푸르스름하고 감미로운 현실을 떠올리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 노래도 그렇고 자기가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아주 새벽 늦게까지 거기에 있다가 술이 깨는 집으로 돌아갔다. 이 얘기입니다. 이튿날 저녁 6시, 시몽은 폴의 상점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손이 떨리는 것이 신경 쓰여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기묘하고 공허하고 무기력한 기분이었다. 맙소사,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그녀와 대면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며 그는 는더리가 난다는 듯 얼굴을 찌푸렸다. 6시 30분. 폴이 밖으로 나왔다. 짙은 빛깔 정장에 눈동자 색깔과 같은 회청색 머플러를 두른 그녀는 지친 모습이었다. 시몽이 한 걸음 다가가자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즉각 평온하고 극한 기쁨에 휩싸여 두 눈을 감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설사 그 일이 그녀를 통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잃을 것이 없었다. 폴은 눈 감은 그의 얼굴과 긴장한 그의 손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사실 지난 열흘 동안 그녀는 가슴 아프도록 그가 그립지 않았던가. 끊임없는 그의 존재감, 그의 감탄, 그의 집요함으로 인해 감각상의 습관 같은 것이 만들어져 어떤 이유로도 그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지 않았던가. 하지만 그녀 쪽으로 향해 있는 그의 얼굴은 그런 습관과도 39살 난 여자의 정신적 만족과도 전혀 상관이 없었다. 전혀 다른 것이었다. 잿빛 보도, 행인들, 주위의 자동차들이 그녀에게는 문득 구체적인 시대에 속하지 않는 양식화되고 고정된 배경처럼 여겨졌다. 그들은 2미터 정도 간격을 두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다시 음울하고 시끄러운 현실 속의 거리로 돌아오기 전에 얼씨 가장자리에서 깨어 망을 보고 있는 동안 시몽은 한 걸음 내딛어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는 숨을 멈추고 그녀를 가만히 안았을 뿐 힘주어 깨안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커다란 평화가 그를 감쌌다. 그녀의 머리카락에 뺨을 댄 채 그는 눈앞에 있는 시간의 보고라는 서점 간판을 똑바로 보면서 그 서점에 얼마나 많은 보물과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있을까 막연하게 자문했다. 동시에 그는 바로 그 순간 그렇게 얼토당토 않은 질문을 하고 있는 스스로에게 놀랐다. 그는 마침내 하나의 문제를 푼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시몽, 언제부터 와 있었어요? 흠뻑 젖었겠군요. 폴이 말했다. 시몽의 재킷 냄새와 목의 채취를 맡자 그녀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고 싶지 않았다. 돌아온 그를 보고 그녀는 해방감과 흡사한 예기치 않은 안도감이 들었다. 저는 정말이지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요. 그동안 저는 공허 속에서 왔다 갔다 했을 뿐이에요. 권태를 느낄 수조차 없었어요. 저 자신을 박탈당해버렸어요. 당신은요? 나는 말이죠. 요즘 파리에는 그다지 재미있는 일이 없어요. 그녀는 평상시와 같은 어조를 유지하려 애썼다. 나는 새로운 전시회를 보고 일을 하고 미국인 둘을 만났지요. 내가 뉴욕에 가는 문제로. 폴이 대답했다. 동시에 그녀는 열정에 찬 연인처럼 비를 맞고 서서 청년의 품속에 안겨있는 상황에서 그런 어조로 이야기하려 애쓰는 게 부질없다고 생각했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녀의 말 사이사이에 시몽의 입술이 그녀의 관자놀이와 머리카락과 뺨에 부드럽게 와 닿았다. 폴은 말을 멈추고 시몽의 어깨에 이마를 좀 더 밀착시켰다. 뉴욕에 가고 싶어요? 그녀의 머리 위에서 시몽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몽이 말하고 있는 동안 그녀는 자기 머리 위에서 그의 턱이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자 초등학생처럼 깔깔거리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미국에 가는 건 분명히 흥미로운 경험일 거예요. 안 그래요? 나는 아직 가본 적이 없어요. 저도 못 가봤어요. 어머니는 그곳이 끔찍하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어머닌 어디가 됐든 여행을 싫어하시거든요. 시몽이 말했다. 그는 자기 어머니에 관해, 여행 취미에 관해, 미국에 관해, 러시아에 관해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그녀와의 수많은 공통점을 시시콜콜 편안하게 들려주고 싶었다. 그녀를 깜짝 놀라게 한다거나 매혹시키고 싶다는 생각은 더 이상 들지 않았다. 그는 기분이 좋았고 자신에 대한 확신과 동시에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느꼈다. 그녀를 제대로 껴안으려면 집으로 데려가야 했지만 그는 그녀를 안고 있는 팔을 차마 풀 수가 없었다. 생각해 봐야겠네요. 폴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이 생각해 봐야겠다는 것이 그에 관해서인지 아니면 여행에 관해서인지 자문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자신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아직 어린 티가 가시지 않는 그 얼굴을 바라보기가 두려웠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사력 있고 단호한 폴을 다시 대하기가 두려웠다.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판단하기가 두려웠다. 시몽, 그녀가 나지막하게 그의 이름을 불렀다. 시몽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그녀의 입술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그들은 두 눈을 뜨고 있었지만 그들이 서로에게서 볼 수 있었던 것은 겁에 질린 듯 떨리는 동공, 빛과 어둠으로 채워져 반짝거리는 서로의 눈동자뿐이었다. 이틀 후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폴이 들려준 몇 마디 말만으로도 시몽은 지난 열흘 동안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로제의 무관심, 시몽에 대한 그의 빈정거림, 그녀의 외로움 같은 것들을 폴은 이 공백 기간 동안 로제를 되찾고자 애썼다. 적어도 다시 로제와 만나 다시 그와 화합할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흥분한 어린아이 같은 로제를 발견했을 뿐이었다. 자신을 낮추는 그녀의 노력은 감동적이었다. 로제가 즐기는 저녁 식사, 그가 좋아하는 드레스, 그가 유쾌해하는 대화 주제 같은 우스꽝스러운 방법처럼 보이지만 지적인 여성이 활용한다면 그 무엇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여성지에서 추천하는 온갖 방법들이 이번에는 전혀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런 방법을 동원했다는 사실에 모욕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 자신의 입술을 타게 만드는 로제, 당신의 잘못이 날 불행하게 만들고 있어. 로제, 이대로는 안 되겠어. 같은 말들을 교묘한 조명이나 연한 양고기로 대체하는 것을 수치스러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대대로 내려오는 여성 특유의 반사적 반응이라고 할 수도 없었고 서디슨 체념에서 나온 결과도 아니었다. 그랬다. 그것은 차라리 그들 두 사람에 대한 그들이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일종의 가학 행위인 셈이었다. 두 사람 중 하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는 이제 이만하면 충분해 라고 외쳤어야 했다. 그녀는 그녀 자신이나 로즈에게서 그런 반응이 나오기를 그의 절박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아마도 그들 사이에 무엇인가가 죽어버린 모양이었다. 그런 계산과 헛된 희망 속에서 열흘을 보낸 그녀로서는 시몽에게 설복당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시몽은 전화로는 말을 더듬으면서도 직접 얼굴을 대하면 저는 행복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곤 했다. 시몽이 그녀에게 가져다 준 것은 완벽한 어떤 것, 적어도 어떤 것의 완벽한 절반이었다. 이런 일은 혼자가 아니라 둘이어야 완벽하다는 것을 그녀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오래전부터 줄곧 앞장서는 입장, 대개 혼자 애쓰는 입장이 되어 있었고 이제 그 일에 지쳐 있었다. 그 자신에 대해 말하면서 시몽은 사랑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녀에게는 그 말이 유난히 특이하게 여겨졌다. 그녀는 자신이 개입된 이 연애의 초입에서
예를 들어 로제와의 교제 초기에 있었던 흥분과 약동 대신 발끝까지 휘감은 거대하고 나른한 권태를 느꼈다. 모두들 나에게 분위기를 바꿔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애인을 바꾸게 되는군 하고 그녀는 서글프게 생각했다. 덜 성가시고 덜 파리지앵답고 너무나 자주 만나주는 애인으로 그녀는 거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면 고개를 돌려버리거나 얼굴을 콜드크림으로 덮어버렸다. 하지만 그날 밤 초인종 소리를 듣고 시몽에게 문을 열어주었을 때 그의 짙은색 넥타이와 불안이 감도는 눈빛과 그토록 삶의 응석을 부리고도 더 받을 게 있다는 듯 몸 전체에서 풍기는 커다란 환희와 난처해 하는 태도를 보았을 때에는 그의 행복을, 자신이 그에게 준 행복을 공유하고 싶었다. 여기 내 몸이 있어요. 내 열정과 애정이 있어요. 이것은 내게는 아무 소용이 없지만 당신에게 준다면 나로 하여금 다시 사는 맛을 느끼게 해줄지도 모르지요. 그날 밤 그는 그녀의 어깨에 기댄 채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자신의 친구들이 어조를 달리해 혹시 사실이야 폴? 이라고 하며 이 일에 대해 물어올 것이라고 폴은 생각했다. 사람들의 험담이나 앞으로 강조되어 드러날 시몬과의 나이 차이에 대한 두려움 이상으로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모욕감이었다. 사람들이 얼마나 신이 나서 떠들어댈까. 그녀 자신은 스스로가 늙고 지쳤다고 생각되어 약간의 위안을 얻으려는 것뿐인데 그들은 그녀가 젊은 남자나 좋아한다며 요란스럽게 입방아를 찧어대리라. 사람들이 자신에게 입에 발린 말을 하는 동시에 잔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자 그녀는 구역질이 났다. 그런 경우를 수없이 보아오지 않았던가. 로제에게 배신당하자 그녀는 가엾은 폴이라고 불리는 한편 지독히도 독립적인 여자라는 말도 들었다. 그녀가 젊고 미남이지만 지루하기 짝이 없는 남편 곁을 떠났을 때에도 사람들은 비난과 험담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이번에 야기될 경멸과 시샘이 뒤섞인 그들의 반응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것이리라. 다음 날 이튿날 저녁 6시 이제 마침내 시몽은 폴의 상점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포기하면은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이 아니겠죠? 네, 또 이제 다시 용기를 냈겠죠? 용기를 내서 폴의 상점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제 꼭 서술은 보면 이럽니다. 비가 내립니다. 이런 날은요. 그거보다도 제가 이건 농담적으로 얘기했고요. 비가 내린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긍정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죠. 비 오는 날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가서 폴을 기다리고 있는 시몽을 한번 보세요. 시몽은 그만큼 정열적이고 그만큼 뚜렷한 겁니다. 내가 왜 폴을 그토록 사랑하는가라는 게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게 아주 분명하죠.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는데 손이 떨리는 것이 신경 써요.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긴장되겠죠. 그러니까 혹시 자기가 손을 떨고 있는 거를 누가 보면은 좀 그렇겠다 싶어서 아마 주머니에 찔러 넣었겠죠. 그렇게 주머니에 찔러 넣고 기묘하고 공허하고 무기력한 기분이었다. 그렇겠죠. 지금 그전까지 폴의 가게 앞에서 기다릴 때 하고 지금은 기묘하고 또 공허할 수밖에 없겠죠. 또 거기다가 무기력하죠. 이제 그만 만나요. 이제 이런 식으로 벌써 통보받은 사람이니까요. 맙소사.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그녀와 대면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며 그는 눈더리가 난다는 듯 얼굴을 찌푸렸다. 6시 30분. 이제 폴이 퇴근하는 길입니다. 폴이 밖으로 나왔다. 짙은 빛깔 정장에 눈동자 색깔과 같은 회청색 머플러를 두른 그녀는 지친 모습이었다. 폴인들 그렇게 좋은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친 모습이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정말 지친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시몽의 생각들이 전이되어 있다 할까요?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시몽이 한 걸음 다가가자 그녀는 미소 지었다.
알았다는 식으로 그렇게 했죠. 사실은 기다렸다 했지 않습니까? 기다리다 보니까 그는 즉각 평온하고, 그는 시몬이 그렇다는 거죠. 평온하고 거룩한 기쁨에 사여 두 눈을 감았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또 얘기할 것도 없이 사랑하고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설사 그 일이 그녀를 통해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잃을 것이 없었다. 그러면서 폴은 눈 감은 그의 얼굴과 긴장한 그의 손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지난 열흘 동안 그녀는 가슴 아프도록 그가 그립지 않던가. 네, 아까 보셨죠? 그 앞에 보면은 기다리고 있는 폴의 그 심리 상태를 봤습니다. 끊임없는 그의 존재감, 그렇죠? 폴에 대한 존재감과 그의 집요함으로 인해서 감각상의 습관과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다음 보세요. 어떤 이유로도 그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지 않았던가. 하지만 그녀 쪽으로 향해 있는 그의 얼굴은 그런 습관과도 39살 난 여자의 정신적 만족과도 전혀 상관이 없었다. 전혀 다른 것이었다. 잿빛 보도의 행인들, 주위의 자동차들이 그녀에게는 문득 구체적인 시대에 속하지 않는 양식화되고 고정된 배경처럼 여겨졌다. 그들은 2미터 정도의 간격을 두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다시 어물하고 시끄러운 현실 속의 거리로 돌아오기 전에 의식 가장자리에 깨어 망을 보고 있는 동안 시몬은 한 걸음을 내딛어 그녀를 품에 안았다. 이럴 경우에 말을 자꾸 하는 것보다 뭔가를 이렇게 포옹해 주는 것, 이게 더 설득력이 있겠죠. 뭐 네가 왜 이랬느냐 저랬냐 뭐 그렇게 따져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시몬도 그냥 한 걸음 내딛어 그녀를 품에 안았다고 했죠. 아무 말 아직 안 했죠. 그는 숨을 멈추고 그녀를 가만히 안았을 뿐 힘주어 앉지 않았다. 너무 꼭 안게 되면은 마치 그 사람 그렇게 되니까 힘주어 앉지도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커다란 평화가 그를 감쌌다. 얼마나 폴을 사랑했으면 시몬이 요거 조금 요렇게 팔로 이렇게 안았는데 그 안은 가운데에 자기가 평화로 감싸지더라는 거예요. 이 표현도 참 멋있지 않나요? 누군가가 했는데 이 사람이 안아줬는데 참 멋있는 표현 같습니다. 네, 동시에 그는 바로 그 순간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스스로에게 놀랐다. 그는 마침내 하나의 문제를 푼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때 폴이 묻습니다. 시몬, 언제부터 와 있었어? 흠뻑 젖었군요. 폴이 말합니다. 이제 관심을 시몬께 표현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시몬의 재킷 냄새와 목에 채취를 맡자 그녀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고 싶지 않았다. 영감은 그렇겠죠. 내심 기다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안 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왔으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꼼짝도 하고 싶지 않았다. 돌아온 그를 보고 그녀는 해방감과 흡사한 예기치 않은 안도감이 있었다. 이 심리 표현도 참 좋죠. 그렇게 꼭 사랑한다는 게 바로 이제 이런 거죠. 안도감. 그것도 예기치 않는 안도감. 네,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이지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요. 그동안 저는 공허 속에서 왔다 갔다 했을 뿐이에요. 권태를 느낄 수조차 없었어요. 저 자신을 박탈당해 버렸어요. 당신은. 그러면서 묻습니다. 당신은 어땠어요? 나는 요즘 파리에는 그다지 재미있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재미있는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여기도. 그녀는 평상시와 같은 어조를 유지하려 애썼다. 영감 자기가 너무 드러내놓고 좋아하고 너무 드러내놓고 기다렸다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기 못하니까 그녀는 평상시와 같은 어조를 유지하려고 애썼다. 이렇게 되죠. 나는 새로운 전시회를 보고 일을 하고 미국인 둘을 만났죠. 내가 뉴욕에 가는 문제로 폴이 대답했다. 동시에 그녀는 열정에 찬 연인처럼 비를 맞고 서서 청년의 품속에 안겨있는 상황에서 그런 어조로 이야기하려 애쓰는 게 부질없다고 생각했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예, 너무 좋았어. 예, 너무 좋아서 뭐 말보다도 지금 몸을 움직일 수 없겠다는 겁니다. 그녀의 말 사이사이에 시몬의 입술이 그녀의 관자놀이와 머리카락과
뺨에 부드럽게 와닿았다. 폴은 말을 멈추고 시몽의 어깨에 이마를 좀 더 밀착시켰다. 뉴욕에 가고 싶어요. 그녀의 머리 위에 시몽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시몽이 말하고 있는 동안 그녀는 자기 머리 위에서 그의 턱이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자 초등학생처럼 깔깔거리고 싶은 기분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미국에 가는 건 분명히 흥미로운 경험일 거예요. 안 그래요? 나는 아직 가본 적이 없어요. 누구 얘기인가 하면은 시몽의 얘기죠. 시몽은 어머니가 미국인인데도 미국에 아직 가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저도 못 가봤어요. 어머니는 그것이 끔찍하다고 하셨죠. 하지만 어머니는 어디가 됐든 여행을 싫어하거든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여행을 아주 싫어하는 분도 있고, 다 사람들마다 다 여행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같은 경우는요, 평생을 자기 동네를 떠나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그는 자기 어머니에 관해, 여행의 취미에 관해, 미국에 관해, 러시아에 관해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이때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지금은 많은 얘기보다 서로 이렇게 안고 있으면서 서로 몸으로 느껴주는 게 좋겠죠. 조잘조잘 얘기하게 되면은 오히려 값어치가 떨어지겠죠. 그는 그녀와의 수많은 공통점을 시시콜콜 편안하게 들려주고 싶었다. 당신하고 나하고 이런 면을 맞아 말하고 하고 싶은데 이제 말을 못하는 거죠. 그녀를 깜짝 놀라게 한다거나 매혹시키고 싶다는 생각은 더 이상 들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그런 것들은 효과가 없다. 뭐 예를 들어서 고독형이라고 앞에 했죠. 그건 초기에나 그런 게 먹힐까? 이제는 그런 게 먹힌다고 보다 그런 것보다는 더 효과적인 방법은 이같이 두 사람 안고 서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더 좋겠죠. 그런 기분이 좋았고 당연히 기분 좋겠죠. 여자를 안고 있는데 자신에 대한 확신과 동시에 상처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느꼈다. 그녀를 제대로 껴안으려면 집으로 데려가야 했지만 그는 그녀를 안고 있는 팔을 차마 풀 수 없었다. 너무 좋아서. 이 안고 있는 이 상태가 너무 좋아서 팔을 풀 수가 없었다는 거죠. 생각해 봐야겠네요. 폴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이 생각해 봐야 됐다는 것이 그에 관해서인지 아니면 여행, 미국으로 가는 여행에 관해서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문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자신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아직 어린 티가 가시지 않는가 두려웠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보다 14살이나 더 젊은 남자하고 지금 안고 있거든요. 그녀는 자기 자신을 사려 긋고 단호한 폴을 다시 대하기가 두려웠다.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두려웠다. 상대편이 시몽이 두려운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자꾸만 용서가 안 돼 두려운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두려웠다는 겁니다. 시몽. 그녀가 나지막하게 이름을 불렀다. 시몽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그녀의 입술에 부드럽게 키스를 했다. 그들은 두 눈을 뜨고 있었지만 그들이 서로에게 볼 수 있었던 것은 겁에 질린 듯 떨리는 동공, 빛과 어둠으로 채워져 반짝거리는 서로의 눈동자뿐이다. 키스하면서 눈동자를 보고 그렇게 하네요. 이틀 후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다음 또 이틀 후로 또 넘어갑니다. 폴이 들려준 몇 마디의 말만으로 시몽은 지난 열흘 동안 그녀에게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영감은 로제의 무관심, 시몽에 대한 그의 빈정거림, 로제가 빈정거린다는 거죠. 그녀의 외로움. 폴은 이 공백 기간 동안 로제를 되찾고자 했었다. 적어도 다시 로제와 만나 다시 그와 화합할 수 있기를 바랬다. 이런 부분도 소위 말하는 양다리 작전이라 할까요? 그렇게 나가죠. 하지만 그녀는 흥분한 어린아이와 같은 로제를 발견했을 뿐이다. 자신을 낮추는 그의 노력은 감동적이었다. 로제가 즐기는 저녁 식사, 그가 좋아하는 드레스, 그가 유쾌해하는 대화 주제 같은 우스꽝스러운 방법처럼 보이지만 지적인 여성이 활용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효과적일 것이라 여성지에 추천하는 온갖 방법들이 이번에는 전혀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그런 방법을 동원했다는 사실에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여성지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 폴은
상당히 지성인답다라는 얘기를 벗었죠. 근데 그저 여성지에 나오는 그 정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자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여기서 봅니다. 그녀 자신의 입술을 타게 만드는 그 잘못이 날 불행하고 만들고 있어. 로제가 바람 안 피우면은 이렇게 불행하지 않을 텐데 불행하다는 겁니다. 로제, 이대로는 안 되겠어. 같은 말들을 교모한 조명이나 연한 양고기로 대체하는 것을 수치스러워하지 않았다. 말을 못 한다는 거죠. 지금 연한 양고 또 그 조명 이런 거에서 그 말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대대로 내려오는 여성 특유의 반사적 작용이라고도 할 수도 없었고 스디슨 체험에서 나온 결과도 아니었다 그랬다. 그것은 차라리 그들 두 사람에 대한 그들이 함께했던 시간에 대한 일종의 과학 행위 연습이다. 두 사람 중 하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는 이만하면 충분해 라고 외쳤어야 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이만큼 하고 끝내자라고 했었어야 했는데 계속 이게 질질 가는 겁니다. 그녀는 그녀 자신에게나 로즈에게서나 그런 반응이 나오기를 거의 절박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아마도 그들 사이에 무언가가 죽어버린 모양이다. 이런 표현도 재밌죠. 차라리 이럴 때에는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일어서서 그만하자. 그런 자리에 털고 이랬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계산과 헛된 희망 속에 열흘을 보낸 그녀로서는 시몽에게 설복당할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러니까 시몽은 워낙 열성적으로 대들고 하니까 결국은 시몽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시몽이 그녀에게 가져다 준 것은 완벽한 어떤 것, 적어도 어떤 것의 완벽한 절반이었다. 이런 일은 혼자가 아니라 둘이어야 완벽하다는 것을 그녀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 두 사람 사랑하는데 두 사람이 합해져야 완벽하겠네. 한 사람만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냥 이런 혼자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오래전부터 줄곧 앞장서는 입장, 대개 혼자 애쓰는 입장이 되어 있었고 그 일에 지쳐져 있었다. 그동안에 늘 삶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앞장서서 뭘 하고 했는데 그런 일에 지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시몽은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멋진 말이 나옵니다. 사랑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은 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녀에게는 그 말이 유난히 특이하게 여겨졌다. 그렇죠? 그런데 이 표현도 핵심을 떨어서 얘기하죠. 사랑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을 받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개입된 이 연애의 초입에서 예를 들어 로제와의 교제 초기에 있었던 흥분과 약동 대신 발끝까지 휘감은 거대하고 나른한 권태를 느꼈다. 이거는 또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나이 들었다는 것도 볼 수가 있겠죠. 모두들 나에게 분위기를 바꿔보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권태 같은 게 있어서 어, 친구들께 얘기했더니 친구들이 모두들이 분위기를 바꿔보라 했다는 거죠. 이걸 저걸 바꿔보라 했는데 실제로 애인을 바꾸게 되는군 하고 그녀는 서글프게 생각했다. 뭐 이것저것 바꿔보는데 실제 애인 바꾸라는 얘기하고 똑같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덜 성가시고 덜 파리지앵답고 너무나 자주 만나주는 애인으로 그러니까 성가시지 않고 또 파리지앵답고 촌스럽지 않고 파리지앵다워야 된다는 겁니다. 파리지앵답고 너무 자주 만나주는 애인으로. 그럼 또 자주 만나줘야 돼. 한마디로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를 찾고 있죠. 있을까요?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데. 네, 그런 데는 없죠. 그녀는 거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는 고개를 돌려버리거나 얼굴을 콜떡거림으로 덮어버렸다. 왜냐하면 자기가 나이 든 거를 거울에서 보게 되니까 그렇게 되죠. 하지만 그날 밤 초인종 소리를 듣고 시몽에게 문을 열어주었을 때에 갑자기 이때까지는 혼자서 생각이 길게 나오다가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소설이 이런 면에서는 재밌죠. 혼자서 생각하다가 푹 초인종 소리가 그때 짙은 색 넥타이와 불안감이 도는 눈빛과
그토록 삶의 응석을 부리고도 더 받을 게 있다는 듯 몸 전체에서 풍기는 커다란 환희와 난처해하는 태도를 보았을 때에는 그의 행복을, 자신이 그에게 준 행복을 공유하고 싶었다. 또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여자의 마음이 정말 공유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여기 내 몸이 있어요. 내 열정과 애정이 있어요. 멋지지 않나요? 이것은 내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지만 당신에게 준다면 나로 하여금 다시 사는 맛을 느끼게 해줄지도 모르죠. 그날 밤 그는 그녀의 어깨에 댄 채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다. 역시 시몬은 변호사답게 참 말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또 표현법도 뛰어나고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자신의 친구들이 어조를 달리해 혹시 사실이야 폴? 라고 하며 이 일에 대해 물어올 것이라고 폴은 생각했다. 무슨 생각을 하나요? 시몬하고 같이 사는 것, 같이 커플이 됐다는 것, 그걸 들은 친구들이 그게 사실이야 폴? 하는 친구들의 그걸 혼자서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험담이나 앞으로 강조되어 드러날 시몬과 나이 차이에 대한 두려움 이상으로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모욕감이었다. 아무래도 폴은 지성인인데다가 자기 나름대로의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강하고, 또 그 다음에 생각이 많은 여자죠. 그래서 생각이 많다 보니까 이 모욕감, 이런 다른 것보다 이런 모욕감을 못 견뎌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신이 나서 떠들어댈까. 그러니까 14살이나 더 젊은 연하의 남자를 데리고 사는 여자, 그러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떠들어댈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아셔야 될 것은 이 시대, 지금은 프랑스는 그러지 않습니다. 전혀 지금은 그러지 않게 돼 있고요. 그러나 이 소설이 발표될 시대를 봤을 때에 이렇게 나이저는 연하의 젊은 남자를 데리고 살면 온 여자들이 아마 이 빵을 찍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겁니다. 그녀 자신은 스스로가 늙고 지쳤다고 생각돼요. 그렇게 되면 스스로 늙고 지쳤다고 생각해요. 위안을 얻으려는 것 뿐인데, 젊은 남자 데리고 살면서 위안 먹고 싶은 뿐인데, 그들은 그녀가 젊은 남자나 좋아한다며 요란스럽게 이 빵알을 찍어대리라. 사람 사는 데는 다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은 그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특히 프랑스는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빨린 말을 하는 동시에 잔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자 그녀는 구역질이 났다. 이 사람 사는 거 어디든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이빨림하고 그러는데 동시에 그 입으로 가서 또 씹죠. 또 되는 거에 대해서 구역질이 난다고 했는데, 문제는 어느 나라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 내면에 튼튼한 그게 있어야 되겠죠. 한마디로 자기 내공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자기 내공이 없는 사람은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만 흔들리죠. 로즈에게 배신당하자 그녀는 가엾은 폴이라고 불리는 한편 지독히도 독립적인 여자라는 말도 들었다. 그 전에 이제 로제하고의 관계에서 배신해서 막 이렇게 됐는데, 사람들의 얘기는 가엾은 폴이라고 하지 않고 지독히도 독립적인 여자라는 말도 들었다는 겁니다. 그녀가 젊고 미남이지만 지루하게 짝이 없는 남편을 곁에 두었을 때에도 사람들은 비난과 험담을 늘어놓았다. 그러니까 이래도 험담, 저래도 험담이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이러면 이러다고 험담, 저러면 저러다고 험담, 그렇게 험담을 늘어놓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얘기될 경멸과 실샘이 뒤섞인 그들의 반응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것이리라. 요번에 만일 자기가 시몬하고 같이 살게 된다, 부부가 되었다 했을 때에는 그전까지하고는 또 다를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생각이 너무 많다.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럽니다. 너무 생각이 많다.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자기 자유니까요. 또 자기가 타고난 인성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다음 12장을 보겠습니다. 폴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들이 처음으로 함께 밤을 보낸 날 시몬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몸에 몸을 붙이고 그녀의 허리에 살짝 잡힌 주름 위에 한쪽 손을 올려놓고
그녀의 고른 숨소리에 자신의 숨소리를 맞추면서 가만히 누워 있었다. 자는 채 하려면 애정이 지나치던가 권태가 지나치던가 해야겠군 하고 그는 막연하게 생각했다. 이제까지 권태가 지나친 쪽의 경험만을 해온 그는 자신에게 순수한 열정을 기울여준 수처녀에게보다 잠든 폴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느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조심스럽고 감동되어 각자 자고 있는 채 하며 상대가 깰까봐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몸을 맞대고 서로를 지켜보며 밤을 지새웠다. 시몽은 행복했다. 그는 자신보다 14살 연상인 폴에게 16살짜리 여자아이에게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꼈다. 폴의 호의로 인한 감동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생전 처음으로 그런 포옹에서 선물이라는 인상을 받은 그로서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다. 앞으로 언젠가 자신이 저지를지도 모르는 잘못으로부터 미리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과거의 어리석은 사건들과 그 자신의 비겁함과 두려움과 갑작스러운 권태감과 나약함에 맞서 그녀를 지키기 위해 보초를 썼다.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자신도 행복해지리라. 그는 훨씬 요란하게 여자의 마음을 사려고 애쓰던 때에도 이런 종류의 맹세를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랐다. 그리하여 아침이 오자 그들은 막 잠에서 깨어난 척 차례로 하품을 하고 조용히 기지개를 켰다. 하지만 둘이 동시에 그러지는 않았다. 시몽이 돌아 눕거나 팔꿈치를 괴고 몸을 일으키면 폴은 관계 후 나누는 첫 눈길, 그 어떤 동작보다도 통속적이고 결정적인 그 눈길이 두려워 본능적으로 이불 속을 파고들었다. 참다 못해 그녀가 먼저 몸을 움직였을 때 시몽은 신경을 곤두세운 채 두 눈을 감고 밤 동안 함께했던 행복감이 너무 빨리 쓰러져 버리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며 숨을 참고 있었다. 마침내 폴은 커튼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빛 속에서 눈을 반쯤 뜨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를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로 몸을 돌린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늙고 추하게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 지금 막 잠에서 깼다는 것을 확실히 해두기 위해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시몽은 눈을 반쯤 감고 미소를 지은 채 나직한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중얼거리며 그녀의 품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또다시 이 일을 하룻밤에 불장난으로 치부하고자 몸을 뻣뻣하게 굳히고 시몽 하고 불렀다. 그러자 그는 그녀의 가슴에 머리를 묻고 그녀의 팔오금과 어깨와 뺨에 부드럽게 키스하고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당신 꿈을 꿨어. 이제는 당신 꿈만 꿀 거야. 그녀는 다시 그를 껴안았다. 시몽은 그녀를 직장까지 데려다주고 싶다면서 그녀가 원한다면 길 모퉁이에 내려주겠노라고 말했다. 폴은 조금 서글픈 어조로 자신은 아무에게도 자기 행동을 보고할 필요가 없노라고 대답했다. 그들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시몽이었다. 6시 전에는 나올 수 없어? 나랑 점심 식사를 하면 어때? 그럴 시간 없어. 나는 나오지 않고 샌드위치를 먹을 거야. 그럼 난 6시까지 뭘 하지? 그가 투덜거리듯 말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불안했다. 그들이 저녁 6시에 만나는 게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그에게 할 수 있을까? 다른 한편 매일 저녁 그가 작은 자동차에 탄 채 문 앞에서 조바심을 내며 자신을 기다려주리라고 생각하자 그녀는 벅찬 행복감을 느꼈다. 매일 저녁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다니. 저녁 8시에 기분이 내키면 방심한 태도로 전화나 걸어오는 대신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오늘 밤 저녁 식사 약속이 없다고 누가 그래? 소매 단추를 힘들여 채우고 있던 시몽이 동작을 멈추었다. 잠시 후 시몽이 입을 열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네? 건조한 어조였다. 그는 로제를 떠올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지금 자신의 머릿속에는 로제뿐이었다. 원래 그의 것이었던 여자를 되찾아갈 만반의 태세를 갖춘 로제가 그의 눈앞에 떠올랐다. 시몽은 두려웠다.
하지만 폴은 이제 로제가 그녀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은가? 시몽에게는 이 모든 것이 괴상하게 여겨졌다. 최소한 폴이 자신에게 관대하다면 좋을 텐데 오늘 저녁 약속 같은 건 없어. 이리 와, 내가 해줄게. 그녀가 말했다. 그녀가 침대 위에 앉아 있었으므로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소매뿌리가 수갑인 양 덜렁거리는 두 팔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젊은 청년의 매끄럽고 여유인 손목이었다. 소매단치를 채워주던 폴은 문득 자신이 언젠가 똑같은 동작을 한 적이 있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이건 정말 연극 같군 하고 생각하면서도 그녀는 조그맣게 행복에 찬 웃음을 터뜨리며 시몽의 머리카락에 뺨을 갖다 댔다. 그럼 난 6시까지 뭘 해야 하지? 시몽이 고집스럽게 다시 말했다. 나도 모르지. 일하러 갈 거잖아. 그럴 순 없어. 그러기엔 너무 행복한걸? 그가 말했다. 그렇다고 일을 못할 건 없잖아. 난 그래. 게다가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어. 산책을 하면서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을 생각하면서 혼자 전심을 먹고 그런 다음 6시가 되기를 기다릴 거야. 알다시피 난 패기에 찬 젊은이는 아니거든. 당신 상사는 뭐라고 할까? 모르지. 어째서 당신은 내가 미래를 준비하느라 현재를 망치기를 바라는 거지? 내가 관심 있는 건 오직 내 현재뿐인데 말이야. 그것만으로도 난 충분해. 라고 대답하며 그는 요란하게 절하는 신용을 했다. 폴은 어깨를 어색해 보였다. 이후 며칠 동안 시몽은 자신의 말대로 행동했다. 그는 차를 타고 파리 이곳저곳을 돌아다녔고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미소를 지어 보였으며 한 시간에 10차례 폴의 상점 앞을 지나갔고 아무데나 차를 세우고 책을 읽다가 때로는 두 눈을 감고 고개를 뒤로 젖히며 휴식을 취했다. 그는 행복한 목류병자처럼 행동했고 폴은 그런 모습에 감동해 그가 더욱 소중하게 여겨졌다. 그녀는 돌연 그런 일이 그녀 자신에게 거의 없어서는 안 될 것처럼 여겨지는데 깜짝 놀랐다. 힘든 시기가 찾아와 로제는 열흘 전부터 출장 중이었다. 그는 하루는 여기서 또 하루는 저기서 사업상 저녁 식사를 했다. 그에게 있어서 그 북부 지방은 끝없이 펼쳐진 미끄러운 도로와 실내 장식에 아무 특징이 없는 식당들로 대변되었다. 때때로 파리에 전화를 걸 때면 그는 교환수에게 2개의 전화번호를 요청했다. 우선 메이지, 그러니까 마르셀리의 불평을 들어준 다음 폴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때로는 그 순서가 바뀌기도 했다. 그는 낙담해 있었고 무력감을 느꼈다. 그의 삶은 그 지방과 비슷했다. 달라진 폴의 목소리는 더욱 고통스럽고 더욱 멀게 느껴졌다. 그는 그녀를 만나고 싶었다. 그녀를 보지 못한 채 보름만 지나도 가슴 아플 정도로 그녀가 그립지 않았던가. 자신이 만나자고 하면 언제나 그녀가 만나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만큼 파리에서는 만남의 간격을 띄우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곳으로 떠나오자 그는 그녀를 정복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매달렸던 연애 초기처럼 그녀를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출장 마지막 날 그는 그녀에게 전화해 자신이 파리로 돌아간다고 알렸다. 그녀는 잠시 침묵한 다음 이윽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당신을 좀 만나야겠어. 단호한 태도였다. 그는 이유는 묻지 않고 다음 날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한밤중 파리에 도착한 로제는 새벽 2시에 폴의 집 앞으로 갔다. 처음으로 그는 그녀의 집으로 올라가기를 주저했다. 자신의 그런 뜻밖의 출현에 그녀가 언제나처럼 행복에 겨워하면서도 애써 냉정을 지키는 표정을 지을지 확신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는 두려웠다. 10분 동안 거기 머물면서 그는 스스로에게 열없는 느낌이 들었서는 그녀는 자고 있을 거야.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고단할 거야. 등등의 궁색한 이유를 떠올리며 차를 출발시켰다. 자신의 집 앞에 이른 그는 또다시 망설였다. 그는 갑자기 차를 돌려 메이지의 집으로 갔다. 여자는 자고 있다가 부어오른 얼굴을 내밀었다. 이 여잔
만나지 않을 수 없다는 예의 그 제작자들과 밤늦도록 밖에서 어울렸던 모양이군. 그리고 무척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 바로 직전엔 내 꿈을 꿨겠지. 그는 재빨리 옷을 벗고 여자의 곁에도 불구하고 즉각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여자와 만난 이후 처음으로 그는 여자에게 욕망을 느낄 수 없었다. 새벽녘 그는 기계적으로 섹스를 하고 웃는 얼굴로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매지의 집에서 아침나절을 보낸 다음 폴과의 약속 시간 10분 전에 그곳을 나섰다. 폴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들이 처음 함께 밤을 보낸 날 시몽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거 보면 시몽도 굉장히 예민하죠. 영감은 그렇게 해서 만났는 이 폴과의 이제 처음으로 육체적 관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첫날 밤을 보내게 됐는데 이 첫날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는 그녀의 몸에 몸을 붙이고 그녀의 허리에 살짝 잡힌 주름 위에 한 손을 올려놓고 살짝 주름이 잡힐 수밖에 없죠. 39의 여자니까요. 그러니까 한 손을 올려놓고 그녀의 고른 숨소리에 자신의 숨소리를 맞추어가며 가만히 누워 있었다. 폴이 깰까 싶었어. 그렇게 이제 가만히 누웠다. 자는 채 하라면 애정이 지나치든가 권태가 지나치든가 해야 되겠구만. 그 이제 혼자서 생각합니다. 자는 채 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고 그는 막연하게 생각했다. 이제까지 권태가 지나친 쪽의 경험만을 해온 그는 어떻습니까? 이제 여자를 사귀면서 그렇게 해봤던 자기 자신은 너무 쉽게 권태에 빠졌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번에 폴은 그렇게 육체 관계를 끝나고 난 뒤에 첫날이었는데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너무 기뻤다 할까요? 너무 흥분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죠. 이제까지 권태가 지나친 쪽의 경험만 해온 그는 자신에게 순수한 열정을 기울여준 그 다음 표현을 보십시오. 수처녀에게보다 잠든 폴에 대해 더 큰 책임감을 느꼈다. 이 부분 또 문장이 멋있습니다. 그죠? 수처녀를 건드렸으면 책임져야지 당연히. 그런 것 못지않게 더 큰 거는 비록 39살의 여자지만 이 여자에 대해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조심스럽고 감동되어 각자가 자고 있는 채 하며 상대방에게 깰까? 그럼 둘 다 알고 봤더니만은 각자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상대가 깰까 싶어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몸을 맞대고 서로를 보며 밤을 지새웠다. 아름답지 않나요?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몽은 행복했다. 행복하지요? 시몽이 이제 그는 자신보다 14살 연상인 폴에게 마치 6살짜리 여자에게 느끼는 그런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6살짜리 여자에게 느끼는 책임감. 폴의 호의로 인한 감동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생전 처음으로 그런 포옹에서 선물이라는 인상을 받은 그로서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다. 앞으로 언젠가는 자신이 저지를지도 모르는 잘못으로부터 미리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과거의 어리석은 시간들과 그 자신들의 비겁함과 두려움과 갑작스러운 권태감과 나약함에 맞서 그녀를 지키기 위해 보초를 섰다. 누가 보초서라 하지 않았죠. 그런데 자기 과거를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마치 시몽을 지키기 위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보초를 서는 모양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훨씬 요란하게 여자의 마음을 사려고 애쓰던 때에도 젊을 때죠. 이런 종류의 맹세를 해본 적이 없다. 아침이 오자 그들은 막 잠에서 깨어난 척 서로 하품을 하면서 조용히 기저귀를 켰다. 아침이 오니까. 하지만 둘이 동시에 그러지는 않았다. 시몽이 돌아 눕거나 팔꿈치를 괴고 몸을 일으키면 폴은 관계 후에 나눈 첫 눈길, 그 어떤 동작보다 통속적이고 결정적인 그 눈길이 두려워 본능적으로 이불 속에 파고들었다. 그러니까 첫날 밤을 자고 난 뒤에 남자가 보내오는 눈길, 그게 두려웠다는 거죠. 혹시 어떤 눈길일까? 그걸 보면 폴이 또 얼마나
예민한 여잔가를 알게 되겠죠. 참다 못해 그녀가 먼저 몸을 움직였을 때에 시몬은 신경을 곤두세운 채 두 눈을 감고 밤동안 함께했던 행복함이 너무 빨리 쓰러져 버리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며 숨을 참고 있었다. 마침내 폴은 커튼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 속에서 눈을 반쯤 뜨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를 바라보았다. 명문 눈빛, 관계 후에 처음 대하는 눈빛. 아까 그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그 눈빛을 봅니다. 시몬의 눈빛을 봅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 지금 막 잠에서 깼다는 것을 확실히 해두기 위해 그를 똑바로 응시해 두었다. 시몬은 눈을 반쯤 감고 미소를 지은 채 나직한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중얼거리며 그녀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또다시 이 일을 하룻밤에 불장난으로 치부하고자 몸을 뻣뻣이 굳히고 시몬 하고 불렀다. 그러자 그는 그녀의 가슴에 머리를 묻고 그녀의 팔로금과 어깨와 뺨에 부드럽게 키스하고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당신 꿈을 꿔서 이제는 당신 꿈만 꿀 거야. 그녀는 다시 그를 껴안았다. 시몬은 그녀를 직장까지 데려다 주려고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좀 사거리 멀리서 내려주겠다 해도 그것도 싫다고 그냥 나오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출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시 이전에는 나오면 안 돼. 혹시 나하고 점심 같이 먹으면 안 돼. 그렇게 이제 시몬이 마치 아이가 보채듯이 그렇게 그녀하고 같이 점심이라도 먹자. 또 안 그러면 6시 이전에 퇴근하면 안 되느냐는 쪽으로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폴은 출근하게 되고 시몬은 혼자서 집에 남게 됩니다. 이후 며칠 동안은 시몬은 자신의 차를 타고 파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만나는 사람마다 미소를 보내고 1시간에 10차례 폴 상점 앞을 지나가고 폴 상점에 들어갈 수는 없고 하니까 폴 상점 앞을 이제 10번이나 지나간다는 겁니다. 아무데나 차를 세우고 책을 읽다가 때로는 눈을 감고 고개를 뒤로 젖히며 휴식을 취했다. 그는 행복한 몽유병자처럼 행동했고 폴은 그런 모습에 감동해 그가 더욱 소중하게 여겨졌다. 그녀는 돌연 그런 일이 그녀 자신에게 거의 없어서는 안 될 것처럼 여겨지는데 깜짝 놀랐다. 이제 이렇게 행복한 그런 두 사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갑자기 화면이 확 바뀝니다. 영화에서 화면이 싹 바뀌듯이 바뀌어서 로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힘든 시기가 찾아와 로제는 열흘 전부터 출장 중이었다. 운수업이라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운수가 좋아야 되죠. 어떻든 운송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운수가 안 좋았는지 열흘 전부터 출장 중이고 하루는 여기 또 하루는 저기 있어 저녁 식사를 해야 되고 그런가하면 북부지방은 끝없이 미끄러운 지방들이 많고 북부지방은 실내 장식도 없는 아무렇게 된 그런 식당들 지방은 대부분 그렇겠죠. 그런 데에서 이렇게 있게 되면서 한 번은 전화를 하려면은 전화도 그때는 이제 다 시외에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교환수가 연결시켜주는 전화죠. 그러니까 전화도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는 낙담해 있었고 무력감을 느꼈다. 그의 삶은 지방과 비슷했다. 그는 그녀를 만나고 싶었다. 그녀를 보지 못한 채 보름만 지나도 가슴 아플 정도로 그녀가 그립지 않던가. 자신이 만나자고 하면 언제나 그녀가 만나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만큼 파리에서는 만남의 간격을 띄우는 것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곳으로 내려오자 그는 그녀를 정복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매달렸던 연애 초기처럼 그녀를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출장 마지막 날 그는 그녀에게 전화를 해 자신이 파리로 돌아간다고 알렸다. 그녀는 잠시 침묵한 다음 이었고 단도직입적으로 말렸다. 당신을 좀 만나야겠어요. 단호한 태도였다. 그런 이유를 묻지 않고 다음 날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왜 그렇습니까? 폴이 당신 좀 만나겠어요? 지막으로 통보할지 모른다라는 긴장감을 여기에 갖게 되죠. 한밤중에 파리에 도착한 로제는 새벽 2시에 폴 집 앞으로 갔다. 처음으로 그는 그녀의 집으로 올라가기를 주저했다. 자신의 뜻밖의 출연에 그녀가 언제나처럼
행복에 겨워하면서도 애써 냉정을 지키는 표정을 지을지 확신할 수 없었던 것이 그는 두려웠다. 10분 동안 거기 머물면서 그는 스스로에게 열없는 느낌이 들어서는 그녀는 자고 있을 거야.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피곤하고 고단할 거야. 등등 궁색한 이유를 떠올리며 차를 출발시켰다. 새벽 2시에 폴의 집에 안 들어가고 하죠. 자신의 집 앞에 이른 그는 또다시 망설였다.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면 될 텐데 그는 갑자기 차를 돌려 이렇게 합니다. 여보는 누구에게 간다고요? 큰 집 아니면 작은 집이잖아요. 그래서 매지가로 갑니다. 여자는 자고 있다가 부어오른 얼굴을 내밀었다. 매지가 말씀드렸다시피 로제가 바람피고 있는 영화 배우가 되고 싶어 지망생을 하면서 또 술집 여자지요. 그런 매춘부지요. 그 매춘부를 찾아갑니다. 이 여자는 만나지 않을 수 없다는 제작자들과 밤늦도록 밖에서 울렸던 모양이군. 영감 영화 제작한다는 사람들이 보면은 일이 한꺼번에 몰리면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생각합니다. 아마 제작자들과 밤늦게까지 몰렸겠지. 바로 직전에 내 꿈을 꿨겠지. 야무진 꿈도 꿉니다. 한마디로. 그는 재빨리 옷을 벗고 여자의 곁에도 불구하고 즉각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새벽 2시에 그렇게 운전해서 왔으니까 바로 잠 빠져들 수밖에 없죠. 여자와 만난 이후 처음으로 그 여자에게 욕망을 느낄 수가 없었다.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뭔 욕망을 느끼겠어요. 그러나 새벽녘에 그는 기계적으로 섹스를 하고 웃는 얼굴로 여자의 얘기를 들어주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매지의 집에서 아침 나절을 보낸 후 폴과의 약속 시간 10분 전에 그곳을 나섰다. 강심장이랄까? 얼굴에 철판 깔았다. 분명히 폴이 내가 할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만나자 했는데 세컨드 집에서 자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폴을 만나러 나갑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다음번에 기대하시면은 점점 소설은 더 재밌게 그렇게 진행될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이만큼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을 되면은 좀 더 시간을 많이 넣으면서 진도가 잘 나갈 테고요. 여름에 힘들고 제가 이것저것 한 문장 한 문장 읽어가면서 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사랑한다는 것, 또 사랑받는다는 것 만만치 않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두 사람이 갖게 되는 심리 상태를 묘사해 놓은 것을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까.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